저는 오늘 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정면으로 부수기로 결심했어요. 이 집안의 막내딸로 5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그날 어머니의 진단서와 감춰져 있던 유언장 이야기가 동시에 눈앞에 펼쳐지는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돼 있었다는 사실을요. 어머니 정순옥 여사는 올해 80살이 되셨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자식 셋을 키우고 남편까지 먼저 보내고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이죠. 마을에서는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부지런했고 늘 새벽같이 일어나 밭에 나가셨고 그 땅을 사랑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문제였죠. 어머니가 평생 모은 땅이 어느새 300억 규모의 개발지구 한복판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 사실이 어머니에게 축복이라면 우리 가족에게는 저주가 되어버렸죠. 제가 진짜 위기의 순간을 느낀 건 어느 날 어머니와 병원에 함께 갔다가 치매 초기 진단을 받았을 때예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증세는 초기이고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들은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다고요. 잠깐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너무 잘 알았어요. 어머니의 재산, 그리고 그 재산을 둘러싸고 이미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가족들, 진단서를 들고 병원 밖으로 나오던 길.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어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손바닥은 불안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죠. 어머니, 아직 괜찮아요. 우리가 있잖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한 예감이 크게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단 하루 만에 현실이 되었죠. 제가 어머니의 진단 사실을 두 오누이에게 알리자마자 그들은 놀라기는커녕 희미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장녀인 언니는 곧장 말했죠. 그럼 유언장을 서둘러야겠네. 장남인 오빠는 그 말에 맞장구를 치며 대답했어요. 엄마 상태가 더 나빠지면 법적으로도 복잡해져. 지금 빨리 정해야지. 그 말투는 걱정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계산적이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미 모든 흐름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어머니는 가족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어요. 부엌에서 밥 냄새가 나는 가운데 어머니는 식탁에 앉아 한마디 하셨어요. 내가 유언장을 작성하려 한다고 변호사를 불렀다. 언제까지 정신이 멀쩡할지 모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해두려 한다. 순간 언니와 오빠의 시선이 서로를 향해 번쩍이며 흔들렸어요. 그리고 그 눈빛은 분명 말하고 있었죠. 이제 시간이 없다. 언니는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한다는 핑계로 며칠째 집에 붙어 살다시피 했어요. 하지만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동안 언니의 마음속에서 진짜로 움직이고 있는 건 불안이 아니라 욕심이었죠. 오빠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에게 서류들을 가져와 보여주며 이런저런 조항을 설명했고 결국엔 돌려 말하며 이야기했어요. 엄마, 괜히 문제 생기지 않게 확실하게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게 맞아. 당신이 죽은 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못하도록 말이야.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유리하게 유언장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었죠. 저는 오누이의 행동을 보면서 점점 두려워졌어요. 어머니는 치매 초기여서 때때로 판단이 흔들렸고 언니와 오빠는 그 틈을 교묘하게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의 말투는 예전과 달라졌고 밤에 혼자서 중얼거리며 잠을 뒤척이기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다짐했어요.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언니와 오빠가 저지르는 일이 단순한 설득이 아니라 노인학대로 넘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그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게 되죠. 언니가 어머니에게 몰래 투여하던 알 수 없는 약물들, 오빠가 어머니를 협박하고 강요한 각종 문서들, 그 모든 실체가 드러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저는 이미 한 장 한 장, 이 집안의 가장 어두운 기록들을 손에 쥐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겠다고 말한 그날 이후로 우리 집안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무너짐이 겉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죠. 언니와 오빠는 효도를 가장한 채 어머니를 중심에 두고 맴돌았고, 저는 그들의 행동을 지켜보며 묘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인 불행은 이 시기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는 유언장 작성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언니와 오빠의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졌죠. 두 사람의 눈빛은 마치 이미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듯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언니는 제 옆에서 속삭이듯 말했어요. 엄마가 괜히 변호사 부르면 돈만 들지 않겠니?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했죠. 이런 건 가족끼리 정하면 되는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익숙했어요. 겉으로는 가족을 위한다는 말투였지만 속에는 자기 몫을 지키려는 욕심이 그대로 묻어나 있었거든요. 며칠 뒤 변호사가 집을 방문하는 날, 어머니는 새 옷을 꺼내 입고 긴장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치매 초기 때문인지 아니면 재산을 정리한다는 중압감 때문인지 손가락이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아들이며 괜찮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말없이 머리를 숙이셨어요. 그 모습이 유독 쓸쓸해 보였어요. 변호사가 도착한 후 어머니는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그 뜻은 너무나 단순했어요. 자식들에게 폐 끼치기 싫고 모두가 사이좋게 지내길 바란다고요. 하지만 언니와 오빠의 표정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굳어졌어요. 언니는 곧장 말했어요. 엄마, 그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다툼만 생겨요. 그리고 이어 말했죠. 차라리 땅을 셋이서 정확히 나누는 게 현명해요. 오빠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엄마 땅은 개발 들어가면 값이 더 오른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렇게나 나누면 우리만 손해를 본다. 이 말은 어머니에게 조언하는 척하면서 사실상 유언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쓰라는 압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말이 이어질수록 점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더 심각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 뜻대로 하겠다. 너의 의견 다 알겠는데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이 있다. 그 말에 언니와 오빠는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언의 불만과 적대감이 공기 속에서 진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나자 어머니는 피곤한 듯 방으로 들어가 쉬셨어요. 그런데 그 순간 언니와 오빠가 나눈 짧은 대화를 저는 우연히 듣고 말았어요. 언니는 낮고 빠른 말투로 말했어요. 이 상태로 두면 안 되겠어. 오빠는 말했죠. 방법이 있어. 정신 더 흐릿해지면 유언장 수정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말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왜 어머니의 정신이 흐릿해지기를 바라는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속셈은 단순히 유산을 받고 싶은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판단력을 흔들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어머니의 상태는 갑자기 더 나빠졌어요. 평소와 다르게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고, 갑자기 말을 잇지 못하거나 강 안을 헤매고 다니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저는 당연히 걱정됐죠. 하지만 이상한 건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고 오히려 침착하다는 점이었어요. 아니, 침착하다 못해 익숙해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그 표정이 저는 잊히지 않아요.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언니가 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 어머니가 드시던 약과는 다른 약이에요. 낯선 병에 담긴 알약들. 언니는 당황한 표정도 없이 말했어요. 엄마 요즘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내가 조금 도와드리려고. 그 말은 말이 되지 않았어요. 정신이 흐릿해지는 약을 도와준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언니는 어머니의 인지 능력을 더 흐릿하게 만들려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유언장을 바꾸게 만들기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오빠 역시 매일 어머니에게 각종 서류를 들이밀며 압박을 했어요. 서류에는 재산 포기각서, 명예 이전 동의서 같은 것들이 섞여 있었죠. 오빠는 마치 어머니가 이해한다고 믿고 싶은 듯 계속 설명했지만 그것은 사실상 강요였어요. 어머니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언니와 오빠는 그 틈을 더욱 파고들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상황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요. 언니와 오빠가 무슨 짓을 하는지 반드시 밝혀내겠다고요. 저는 언니와 오빠가 어머니를 향해 어떤 짓을 시작하려 하는지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러나 막상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 저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어요. 그날은 어머니가 유난히 몸을 가누지 못하고 식사조차 힘들어하던 날이었어요. 저는 혹시라도 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언니는 그때도 어머니의 옆에 앉아 있었어요. 말로는 엄마를 돌본다며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 손짓엔 따뜻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의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를 보다가 눈에 익지 않은 알약을 발견했어요. 약 이름은 생소했고 병원에서 받은 기록과도 달랐어요. 저는 물었어요. 언니, 이 약 뭐야? 엄마가 원래 드시던 약이 아닌데. 언니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말했어요. 아는 사람이 추천해줬어. 엄마가 잠을 자꾸 설친다고 해서. 그 말은 얼핏 들으면 그럴싸했죠. 하지만 어머니는 며칠째 거의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약을 손에 들고 뒤집어 봤어요. 거기엔 이상한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졸림, 판단력 저하, 인지능력 저하.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분명 어머니의 치매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약이었어요. 그리고 그 약을 언니가 당당하게 주고 있었다는 게 더 충격이었어요. 오빠의 행동은 더 노골적이었어요. 그는 어머니가 정신을 차리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앞에 각종 서류를 가져다 놓고 어머니 손을 억지로 잡아 도장을 찍게 하려 했어요. 저는 말렸죠. 오빠, 지금 엄마 상태 보이지? 지금 무슨 서류를 보여주려고 해? 오빠는 저를 흘겨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멀쩡할 때 해놓은 이야기야. 내가 모르는 일도 있어. 하지만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든 지금 어머니는 제대로 읽지도 판단하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이런 상태에서
재산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게 한다는 건 단순한 강요가 아니었어요. 명백한 학대, 그리고 재산 갈취였어요. 저는 하루 종일 어머니의 방을 지키고 싶었어요. 하지만 언니와 오빠는 교대로 어머니 방에 들어가 있었고, 저는 그 틈을 잡아 관찰하며 증거를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점점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유난히 두 사람 앞에서는 더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마치 두 사람에게 무언가를 당해왔던 흔적 같은 것이었죠. 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애야, 나 요즘 왜 이렇게 멍한지 모르겠다. 자꾸 뭐가 헷갈리고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어머니의 말 뒤에 이어진 또 다른 말이었어요. 언니가 주는 약을 먹고 나면 머리가 하얘져. 그런데 먹지 않으면 언니가 화를 내. 그 말에 저는 온몸이 굳었어요. 어머니는 눈치를 보면서도 말했어요. 그리고 오빠도 가끔 화를 내고 큰 소리 치고 겁이 나.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직접 학대 사실을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더 무서운 사실은 어머니가 그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그 두려움이 얼마나 오랜 기간 축적된 건지 짐작조차 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셋이 모두 잠들었을 때 조용히 거실로 나와 어머니 약통을 전부 모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언니가 가져온 약병엔 병원 이름도 의사 이름도 없었어요. 오빠가 가져온 서류 역시 정상적인 내용이 아니었어요. 재산 포기, 명예 이전, 심지어 토지의 처분 권한을 오빠에게 위임한다는 문구까지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어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수준의 횡령 미수였어요. 그때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어요. 정면으로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요. 언니와 오빠는 이미 오랫동안 어머니를 옥죄어왔고, 저는 그 시간만큼 뒤처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였어요. 그들의 행동을 절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백히 기록하는 것. 저는 다음 날 작은 CCTV를 구매해 방 곳곳에 설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초점은 두 사람의 행동, 손짓, 말투, 그리고 약물 투여 순간까지 모두 잡아낼 수 있는 위치였어요. 저는 조용히 움직였고 그 사실을 언니와 오빠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CCTV가 곧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된 순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충격을 받아요. 저는 CCTV를 설치하고도 며칠 동안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언니와 오빠는 평소와 크게 달라진 행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 말투, 움직임 하나하나가 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어요. 어머니가 방 안에서 헛소리를 하는 것처럼 들릴 때면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라도 약물 부작용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머니를 이렇게 만든 범인이 바로 제 가족이라는 사실이 저를 더 미치게 했어요. CCTV는 작게, 눈에 띄지 않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방의 커튼 뒤, 화분 뒤, 그리고 스탠드 조명 아래에 숨겨 놓았어요. 막상 설치는 끝냈지만 촬영된 영상을 확인할 용기가 쉽사리 나지 않았어요. 언니와 오빠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지 않은 마음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서 저는 매일 밤을 뒤척였어요.
결정적인 날은 생각보다 갑작스럽게 왔어요. 그날따라 어머니는 아침부터 몹시 무기력했어요. 눈도 제대로 뜨지 못했고 말을 하려 해도 말끝이 흐려졌어요. 이상했어요. 아무리 치매라도 하루 사이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지는 않아요. 저는 혹시나 싶어 부엌에서 물을 떠왔고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때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언니와 오빠가 들어오더니 서로 눈치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언니는 벌써 손에 익숙한 것처럼 알약을 하나 꺼냈어요. 어머니에게 다가가려는 그 순간 저는 언니 팔을 잡아막았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손을 세게 뿌리치며 말했어요. 애가 또 참견하네. 나서지 마. 엄마 위에서 하는 거야. 오빠도 그 뒤에서 팔짱을 끼고 저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너는 항상 방해만 해. 엄마가 정신 차리시면 우리한테 그동안 고생했다며 고맙다고 할 거야. 저는 그 말이 너무 소름 끼쳤어요. 저들은 진짜로 자신들이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재산을 차지하려는 탐욕이 어느 순간 그들 자신을 속여버린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그 탐욕은 어머니를 파괴하는데 가장 먼저 사용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CCTV 영상을 확인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어요. 밤이 깊고 집안이 고요해졌을 때 저는 노트북을 켜고 숨겨둔 메모리 카드를 삽입했어요. 손이 떨리더라고요. 정말 눈을 돌리고 싶었지만 저는 끝까지 봐야 했어요. 첫 번째 파일을 재생하는 순간 화면 속의 소리와 움직임이 제 숨을 막았어요. 언니가 약을 쥐고 어머니에게 억지로 입을 벌리며 약을 넣어요. 어머니는 머리를 저으며 울먹이는데 언니는 차갑게 말했어요. 입 벌려. 안 먹으면 더 안 좋아져. 장면은 끊임없이 이어졌어요. 오빠는 어머니 앞에 서류를 펼쳐두고 어머니 손을 억지로 잡아 문서 위에 올려놓아요. 어머니가 손을 빼려고 하면 팔을 꽉 잡고 밀어붙였어요. 어머니는 그때마다 작은 신음만 냈어요. 그리고 오빠는 말했어요. 엄마, 이건 너희 막내가 도와달라고 해서 하는 거야. 괜찮아. 그냥 도장 찍으면 돼.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화면 앞에서 무너져 내릴 뻔했어요. 오빠가 저를 끌어들인 척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끔찍했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심장 박동이 귀에서 울릴 만큼 빨리 뛰었어요. 저는 영상을 모두 재생하고 마지막 파일까지 확인했어요. 그러다 저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언니와 오빠가 어머니가 잠든 줄 알고 나눈 대화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어요. 언니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정도면 유언장 수정은 쉽겠지. 엄마 상태 보면 내가 준 약도 잘 먹히는 것 같아. 오빠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엄마가 멍해지면 될수록 좋아. 정신 또렷하면 복잡해지니까.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들은 어머니의 병을 돕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용하고 있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 병을 악화시키고 있었어요. 이보다 명확한 증거는 없었어요. 저는 바로 USB로 영상을 모두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엔 하나의 결심이 굳게 자리 잡았어요. 경찰 신고? 그건 그들이 받을 처벌 중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었어요. 저는 더 큰 그림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 사진 한 장, 영상 하나로 신고하면 그들은 곧바로 감옥에 갈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통쾌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어머니의 유언장. 그 유언장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진짜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언니와 오빠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일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지금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니와 오빠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가도록 놔두는 것도 복수였으니까요. 이제 저는 증거를 손에 넣었고 다음은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잡는 것뿐이었어요. 그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게 되어 어머니의 상태가 안 좋아질수록 집안의 긴장감은 눈에 보일 듯 더 높아졌어요. 언니와 오빠는 평소보다 더 친절한 척 행동했지만 그 친절은 늘 뭔가 계산된 것이었고 저는 그 위선을 오래전에 간파하고 있었죠. 유언장 작성일은 점점 다가오고 있었고 변호사가 다시 올 날을 앞두고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분명히 자신의 뜻을 밝혔어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정리하겠다는 말이었죠. 그러나 언니와 오빠는 그러한 결심마저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꾸려는 결의를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틈을 타서 유언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수정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했어요. 유언장 작성 전날 밤, 언니는 어머니 곁에서 밤새 깨어 있겠다며 다정한 척했지만 그 눈빛은 밤이 깊어질수록 더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오빠는 밤늦게까지 서류를 들고 다니며 어머니에게 무슨 이야기를 계속하는지 모르게 속삭였어요. 그 속삭임은 겉으로는 걱정처럼 들렸지만 그 속에는 압박과 은근한 협박이 섞여 있었죠. 다음날 변호사가 도착하자 집안은 외형적으로는 평온했어요. 변호사는 어머니의 의사를 묻고 유언장 초안을 꺼내놓고 설명했습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뜻을 천천히 밝혔고 그것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신뢰를 주는지에 대한 깊은 고심의 결과였어요. 그 뜻을 듣는 순간 언니와 오빠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마주한 듯 했습니다. 유언장의 초안에는 의외의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특정 토지를 모두 특정 목적의 재단에 기부하는 의사를 분명히 했고 일부는 사회복지에 쓰이길 원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문구는 언니와 오빠가 크게 좌절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그 땅의 가치를 은밀히 계산해왔고 그 땅이 자신들에게 돌아올 거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오빠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게 절차를 설명했고 어머니는 서명을 위해 펜을 들었어요. 그때 오빠가 불쑥 자리에서 일어나 변호사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서류는 너무 급작스럽습니다. 어머니의 상태를 고려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 말투는 겉으로는 합리적인 제안처럼 들렸지만 실은 시간을 끌어 유언장 내용을 바꿀 기회를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언니는 어머니에게 다가가 자상한 척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오늘 좀 피곤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다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결국 어머니는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변호사는 약간의 혼란을 느꼈고 오빠는 더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철시하고 유언장 작성을 다음으로 미루자고 강하게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즉시 반발했어요. 아무리 상황이 복잡해도 어머니의 의지가 분명히 표현된 이 순간을 우리가 유예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죠. 하지만 언니와 오빠는 나를 외면했고 오히려
내 감정적 반응을 문제 삼으며 어머니를 위해서라며 나를 진정시키려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국내 사람들의 시선과 법적 절차를 고려해 순간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유언장 작성은 결국 다음 날로 미뤄졌어요. 그 밤 집안의 분위기는 더 음습해졌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마치 승리를 예약한 듯 얘기했고 저는 그들의 대화에서 더욱 불길한 계획을 감지했습니다. 오빠는 언급했어요. 엄마 상태가 조금만 더 흐려지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유언장을 고칠 수 있어.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때까지 잘 관리하면 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미 생각해뒀어. 다음 며칠 동안 언니와 오빠의 태도는 더 이상 은폐하려 들지 않았어요. 언니는 어머니의 약을 바꿔가며 수면을 유도했고 오빠는 가족 앞에서 어머니가 혼란스러운 순간을 일으켜 그녀의 의사를 훼손시키려는 듯한 행동을 보였어요. 저는 이를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나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집안의 불화를 키웠습니다. 결국 유언장 작성 당일이 되었고 저는 마음을 다잡고 변호사와 함께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말하려 했고 저는 그 말을 지켜내리라 결심했어요. 하지만 언니와 오빠는 마지막까지 교묘하게 개입하려 했고 한순간의 방심이 우리 모두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위협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어머니가 뜻밖의 힘을 내어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그 한마디는 이 집안에 남아있던 모든 위선을 흔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어쩐지 하늘도 잔잔하게 짙은 구름을 들이운 날이었어요. 마을 어귀의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서 우리의 작은 집 마당을 더 어두워 보이게 만들었죠. 언니와 오빠는 이미 아침부터 분주히 움직였고 저는 그런 그들을 보며 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식탁이 열리기 전까지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야 했고 저는 그 계획을 완벽히 지켜야 했습니다. 언니는 장식처럼 화려한 반찬을 차려 놓았고 오빠는 손님 맞이를 하듯 집 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의 식사였지만 그 안의 공기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조심스럽게 앉아 계셨고 그 표정은 평온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어머니가 손을 덜덜 떨며 수저를 움켜쥘 때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초대받은 친척들과 동네 사람들 몇몇이 자리에 앉기 시작했고 모두가 모이자 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먼저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오늘은 모두가 모였으니 서로의 안부도 묻고 오랜만에 화기애애하게 지내자고요. 그 말투는 상냥했지만 저는 그 미소 밑에 숨겨진 기대와 흥분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유언장 이야기가 마을에 퍼지기 전에 분위기를 자기들 쪽으로 완전히 장악하려 했던 것이죠. 식사는 차분히 이어졌습니다. 적당한 말들로 분위기를 띄우고 어머니가 너무 피곤해 보이면 언니가 다정하게 말을 걸고 오빠는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환기시켰어요. 그러나 저는 그 모든 친절을 불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 친절이 어머니를 흔들어 유언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저는 이미 증거로 확인했으니까요. 중간쯤 언니는 슬쩍 어머니 옆으로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어제 참 피곤해 보이셨어요. 오늘은 그냥 편하게 계세요. 그 말에 어머니는 어깨를 들어 올리며 약하게 웃으셨지만 그 웃음은 진짜 웃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어디론가 널리 떠나 있는 것처럼 보였고 가끔씩 식탁 위 접시를 멍하니 바라보는 모습은 우리의 가슴을 조이게 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오빠가 슬쩍 제 옆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면 안 된다. 모두가 보는 자리니 차분히 처리하자고요. 그 말투는 누군가를 안심시키려는 듯했지만 저는 그 말 속에 숨은 위협을 느꼈어요. 그들은 이미 우리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통제하려 하고 있었고 작은 반발도 쉽게 묵살하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때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고 낯선 손님이 한 명 더 들어왔습니다. 그는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유언장 관련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 왔다는 말에 식탁의 공기는 순간 더욱 무거워졌어요. 언니와 오빠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고 저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이 순간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순간이었거든요. 변호사는 어머니에게 유언장 초안을 다시 설명하기 시작했고 어머니는 힘겹게 펜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저는 서서히 옆 주머니에서 USB 하나를 꺼내어 손에 쥐었습니다. 그 USB 안에는 며칠 전 제가 확보한 모든 CCTV 영상과 언니와 오빠가 나눈 대화 녹취, 그리고 그들이 어머니에게 강압적으로 요구한 서류의 사진들이 저장되어 있었어요. 제 심장박동은 빠르게 뛰었지만 표정은 최대한 평온을 유지하며 천천히 USB를 손에 감췄습니다. 식탁 주변의 시선들이 변호사와 어머니를 향할 때 저는 차분히 일어나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 나갔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유언장 때문에 모인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밝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말에 방 안은 순간 울음소리와 숨죽임으로 채워졌습니다. 언니와 오빠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고 일부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USB를 테이블 위에 놓고 재생 버튼을 누르겠다고 말했어요. 다들 당황하는 가운데 언니가 성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왜 지금 이래? 여긴 집안일이야. 오빠는 저를 위협하듯이 무시하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변호사가 조용히 일어나 저를 말리려는 듯 다가왔지만 저는 못 들은 척 테이블 위 USB를 그대로 재생하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스피커에서 처음 영상의 음성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약봉지를 들고 어머니에게 약을 주는 장면. 오빠가 서류를 어머니 손에 강제로 쥐어주며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에 언니와 오빠가 유언장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서로 흥분하며 대화하는 장면까지 모든 게 재생되었어요. 식탁은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놀라서 눈을 크게 뜨셨고 친척들은 숨을 크게 들이켰고 언니와 오빠는 처음에는 이를 부정하려 했지만 영상이 너무나 명확했기에 그들의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도망치듯 걸어갔고 오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쭈그리고 앉았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 식탁은 단지 음식이 오가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 식탁은 진실을 밝히는 전장이었고 우리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쌓아올린 위선과 탐욕이 한꺼번에 드러나는 자리였으므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어머니가 이미 준비해 두신 유언장을 공개하는 일뿐이었어요. 제가 USB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고 사람들의 숨소리가 점점 커졌죠. 영상은 차분히 시작되었지만 그 내용은 차마 눈앞에서 보기 힘들 만큼 적나라했습니다. 언니가 약을 들고 어머니 입에 강제로 집어넣는 장면, 오빠가 어머니 손을 잡아 서류 위에 억지로 도장을 찍게 하는 장면, 둘이 토지 분할을 놓고 쾌재를 부르는 장면까지 그 모든 장면이 증거로서 재생되자 친척들 사이에서는 탄식과 수군거림이 일었고 몇몇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언니는 처음에는 부정하려 했지만 영상 속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오빠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떨고 있었고 몇몇 친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변호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영상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눈을 크게 뜨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드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서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결의의 빛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USB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머니께서 유언장에 이미 자신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말에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를 꺼내 제 손에 건네주었고 저는 그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것은 어머니가 변호사와 사전 협의하에 작성해둔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유언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본인의 토지 전부를 익명의 노인 복지 재단에 기부하겠다고 명시하셨고 그 외의 재산 또한 어머니가 지정한 공익 목적에 쓰이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차분하게 설명해 두셨고 그 글귀 하나하나에는 오롯이 어머니의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언니와 오빠가 기대하던 상속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고 저는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속이 시원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언니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어머니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런 서류를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 모든 과정을 미리 대비했고 변호사와 함께 명확한 절차를 밟아두었다고요. 이 말 뒤에는 CCTV 영상과 어머니의 진술, 그리고 변호사의 기록이 있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법적 효력은 확고했습니다. 오빠는 겁에 질려 변호사에게 달려가 법적 대응을 요구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유언장 작성 시점과 절차는 모두 정당하며 어머니의 의사는 법적으로 유효하다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오빠의 얼굴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더 이상 변호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클라이맥스는 단순히 법적 유효성의 확인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USB에 담긴 영상 중 몇 부분을 재생하며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이런 행동을 옹호할 수 있겠느냐고요. 사람들은 영상 앞에서 더 이상 무시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었고 몇몇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진실이 드러날 때 숨겨진 양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말이죠. 언니와 오빠는 결국 폭로 앞에서 무너졌고 그 자리에서 일부 친척들은 저에게 거듭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화해를 원하지 않았어요. 제가 바란 것은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존엄하게 지낼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 약속은 이 유언장과 법의 판단으로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사건은 법적 절차로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학대 의혹을 접수했고, 검찰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노인 학대 및 위조, 강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서 쉽게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누군가는 감옥에 갈 수도 있고,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한결같이 평온해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어머니는 요양병원으로 안전하게 이송되었고, 저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천천히 말하셨습니다. 애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줘서 엄마는 고맙다. 그 말에 저는 아이처럼 울었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언니와 오빠의 행위는 공식적으로 조사와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집안과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저는 마음속 깊은 평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안전한 요양병원으로 모셔졌고 이제 누구의 방해도 없이 안락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죠. 그동안 쌓였던 불안과 긴장은 서서히 사라지고 어머니는 눈빛에서 평온을 되찾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의 일상 회복이었어요. 치매 초기였던 어머니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식사와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저와의 대화에도 반응이 점점 명료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을 찾아 어머니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의 작은 미소 하나에도 큰 힘을 얻었어요. 모든 것은 단순히 재산 문제가 아니라 사랑과 존엄, 그리고 가족 간의 신뢰에 대한 문제였음을 다시 깨달았죠. 한편 언니와 오빠는 법적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행동의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언론과 마을 사람들에게도 이미 그 잘못이 알려졌고 그들의 명예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분노보다 냉정함을 선택했어요. 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고 어머니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점점 어머니와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자신의 삶도 다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의 갈등과 압박에서 벗어나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온 일을 실현할 준비를 했어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시작하고 제 능력과 열정만으로 새로운 삶을 일구기로 결심했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지만 그 경험은 오히려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고 제 선택과 결심을 더욱 확실하게 다져주었죠. 시간이 흘러 작은 사무실을 임대하고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초기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지만 매일 꾸준히 일을 하며 점차 고객층을 확보했고 이전보다 자유롭고 자율적인 삶을 살게 되었어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일하며 작은 성공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저는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평온한 삶과 제가 이루어가는 미래가 서로 맞물리며 삶의 균형이 점차 회복되고 있음을 실감했죠. 마을 사람들과 친척들은 여전히 사건의 여파로 신중하게 행동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평온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모든 건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기면 돼요. 어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바라보셨고 그 눈빛 속에는 믿음과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며 저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어머니가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게 되었으며 저는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재산이나 권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존중, 그리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요. 마지막으로 저는 어머니와 함께 병원 정원을 산책하며 햇살을 맞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애야, 내가 이렇게까지 해주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하구나.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엄마,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아요. 그 순간, 저는 과거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 상처가 서서히 씻겨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건은 끝났고, 어머니는 평화를 되찾았으며,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복수와 정의, 가족과 사랑의 의미를 모두 담은 드라마틱한 결말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제 선택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삶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어머니가 함께 맞이한 새로운 시작이자 지난 시간의 아픔을 딛고 얻은 진정한 평화였습니다.